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여러분은 이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된 날입니다. 범인은 김현희 북한 공작원이었죠. 그 사건 직후 북한은 더 많은 공작원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살 소녀가 공작원 학교에 들어가 7년간 훈련받았죠. 하지만 1994년 저는 도망쳤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매일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 파견됐을 때 알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한 공작원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내부의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시테루는 언제 써요? 수강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외국어 학원, 오후 3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25명의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 그건요. 정말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스키다를 더 많이 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제겐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아이시테루라는 표현을 전혀 다른 이유로 배웠거든요. 일본인 행세를 완벽하게 하려면 연애 표현부터 달달 외워야 한다. 들키면 죽는다. 귓가에 맴도는 교관의 냉혹한 목소리. 저는 순간 칠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빈 교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 높이 솟은 빌딩들, 거리를 메운 자동차들, 자유롭게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가 내가 파괴하려고 했던 곳이었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외국어 강사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까지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한때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여러분은 이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된 날입니다.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죠. 범인은 김현희,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북한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남조선 놈들의 자작극이다.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간부였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미선아, 공작이 실패했구나. 김현희 동무가 체포됐단다.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였죠. 제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박미선 동무.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금성정치학원에 입소하시오. 12살 소녀였던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딸이 선택받았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영광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영광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1988년 1월, 저는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아닌 완벽한 무기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하루 18시간씩 외국어를 배웠죠. 일본 도쿄 사람처럼 말해라. 서울 강남 아줌마처럼 행동해라. 베이징 대학생처럼 웃어라. 교관들은 이렇게 주문했어요. 위장신분 만들기, 폭발물 제조, 암호통신, 격투술. 온갖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조선은 지옥이다.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매일 아침 이 구호를 외쳤어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죠. 1992년 제가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 파견됐을 때 일이에요. 신주쿠 거리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잡지를 봤습니다. 표지에는 서울 명동 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웃으며 걷는 사람들,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 이게 지옥? 저는 그 잡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제 안에 심어진 순간이었죠. 1993년 베이징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목격했을 때 그 씨앗은 싹을 틔웠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농담하고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요. 우리가 틀렸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년 6월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머리 위로 총알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 강만 건너면 자유야.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그렇게 저는 남한에 왔습니다. 파괴하려고 했던 이곳에, 적이라고 배웠던 이곳에 발을 디뎠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지옥은 북한이었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제겐 기적 같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소녀가 어떻게 북한 최고의 공작원이 되었는지. 1975년 3월,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봄꽃이 피던 계절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8층에 있었죠. 당시 평양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 그것도 8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 산다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대남사업부 간부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집에 외국 물건들이 많았던 건 기억합니다. 미선아, 이건 일본에서 온 라디오란다.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온 거야. 아버지는 가끔 이런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일본산 카세트 플레이어, 소련산 인형, 중국산 사탕.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피아노 교수셨습니다. 우아하고 지적인 분이셨어요. 음악은 조선의 혼이란다. 너도 열심히 배워야 해. 저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하루 2시간씩 건반을 두드렸죠. 1980년 제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 입학했어요. 평양의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박미선 어린이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음악적 감각이 탁월하네요.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발레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재능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1983년 제가 8살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외국어 특별 수업이 있었죠. 오늘부터 일본어를 배울 거예요. 일본은 우리 조선을 짓밟았던 제국주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히라가나를 쓰셨어요. 아이우에오. 신기했습니다. 이 낯선 글자들이 저한테는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술술 읽혔죠. 박미선 어린이, 발음이 아주 정확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선생님. 처음 봐요. 그냥 쉬워요. 그날 저는 반에서 유일하게 50개 글자를 모두 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랑했어요. 아빠, 나 오늘 일본어 배웠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아버지는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기쁨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죠. 그래? 우리 딸이 똑똑하구나. 열심히 배워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1985년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일본어보다 더 쉬웠어요. 발음도 금방 따라했고
한자도 빨리 외웠습니다. 박미선 동무는 언어 천재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흥분하신 것 같았죠. 미선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하다는 말, 선택받았다는 느낌. 10살 소녀에게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1986년부터는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저는 별관에 남아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배웠죠. 미선아, 너는 왜 매일 늦게 와? 같은 반 친구 정순이가 물었어요. 응, 특별 수업 받아. 외국어 배우는 거야. 와,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거 못해.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월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우월감에는 대가가 따랐죠. 하루 4시간씩 외국어를 공부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미선아, 참아라. 이건 영광이야. 조국을 위한 일이란다.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11살, 12살. 계속 공부했죠. 1987년 11월 29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자작극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니도 숨을 죽였죠. 이런 일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며칠 후 뉴스는 더 자세해졌어요. 범인은 김현이라는 자로 남조선 정보부가 만든 가짜 탈북자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입니다. 아나운서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죠.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우리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어요. 공작이 실패했어. 김현희 동무가 체포됐다고. 당에서 난리야. 세상에. 그럼 미선이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각오해야 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 낯선 사람이 와 있었어요. 인민군 복장에 가슴에 배지를 단 남자였죠. 박미선 동무입니까? 네. 네. 축하합니다. 조국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대신 받으셨죠. 봉투를 뜯은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너는 금성정치학원에 입소하게 됐구나. 금성정치학원이요? 그게 뭐예요? 조국의 영웅을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딸, 자랑스럽다. 위대하신 장군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조국의 영웅. 나는 영웅이 될 거야. 12살 소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도 모르고 1988년 1월 5일 입소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편지도 검열을 거쳐야 하고요. 안내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제 옷을 하나하나 챙기며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 조국 위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딸. 씩씩하구나.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미선아. 네, 아빠. 거기 가면 힘들 거야. 아주 많이. 괜찮아요.
저 강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네,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강해라. 그날 밤 아버지가 우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1988년 1월 5일 아침, 군용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탔어요. 모두 제 또래였죠. 안녕? 나는 김선아야. 너는? 옆자리 여자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박미선이야. 우리 친구 하자. 선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 작아지는 건물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영웅이 될 거야. 12살 박미선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도 모르고요. 트럭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철조망, 감시탑, 무장한 군인들, 금성정치학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곳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하차. 군인의 고함에 우리는 일제히 내렸습니다. 5명의 12살 아이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앞에 선 교관이 우리를 훑어봤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는 금성정치학원이다. 너희는 오늘부터 평범한 학생이 아니다. 조국의 칼날이 될 것이다.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훈련 기간은 3년이다. 3년 후 너희는 완벽한 공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그 말에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움찔했어요. 저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988년 1월 5일 저녁. 첫날이었어요. 기숙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방에 4명, 2층 침대 2개,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죠. 여기가 우리가 잘 곳이야? 선아가 중얼거렸어요. 불만 있어? 문 앞에 서 있던 생활지도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내일 새벽 5시에 기상이다. 늦으면 벌을 받는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선아와 저는 2층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미선아, 무서워? 조금. 나도. 근데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똑똑하잖아. 선아는 낙천적인 아이였습니다. 그 밝음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 힘내자.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어요. 기상, 3분 안에 운동장 집합. 잠옷 차림으로 우리는 뛰쳐나갔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늦었다. 팔굽혀펴기 50개. 교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땅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했죠. 손이 꽁꽁 얼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5시 기상, 체력 훈련 2시간, 아침 식사 30분, 오전 수업 4시간, 점심 30분, 오후 수업 4시간, 저녁 30분, 야간 자습 4시간, 취침 11시. 하루 18시간을 훈련에 쏟아부었어요. 일본어 암기, 고자이마스는 아침 인사다. 하지만 친구끼리는 오스라고 한다. 도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완벽하게 외워라. 언어 수업은 가장 힘들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웠죠. 남조선 사투리, 서울 강남 사람들은 그래를 그러네라고 한다. 먹었어? 는 밥 먹었어? 가 아니라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한다. 남한 문화 수업도 있었어요. 드라마 대사를 외우고 유행어를 암기했습니다. 왜 이런 걸 배워야 해요? 한 동기생이 질문했죠. 남조선에 잠입했을 때 들키지 않으려면
그들보다 더 남조선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 의심받는 순간 너는 죽는다. 교관의 대답이었어요. 1988년 9월, 훈련 8개월 차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올림픽 개막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축제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 그들의 심장부를 무너뜨릴 칼날을 말이다. 교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몰래 라디오에서 서울올림픽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 선아야, 서울이 저렇게 발전했대. 쉬,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우리는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의문이 싹트고 있었죠. 1989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간다. 실전 기술을 배울 것이다. 새로운 교관이 왔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더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죠. 폭발물 제조, 암호 통신, 격투술, 독극물 사용법. 그때부터 진짜 공작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시사 폭약이다. 달걀만 한 크기로 건물 하나를 날릴 수 있다. 실습실에서 실제 폭약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거잖아. 선아가 낮게 말했어요. 조국을 위한 거야. 우리는 영웅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격투술 시간은 더 잔인했어요. 상대의 숨통을 끊는 법. 목을 이렇게 비틀면 경추가 부러진다. 3초면 충분하다. 인체 모형으로 연습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1990년 5월, 우리는 첫 실전 시험을 받았어요. 중국 선양으로 간다. 일주일 동안 한국인 신분으로 생활하라. 조선족들 사이에서 의심받지 말고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호텔에 투숙하라. 교관이 지시했습니다. 저와 선아는 자매 신분으로 갔어요. 가짜 여권, 가짜 신분증,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선양공항에 내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중국 세관 직원이 말했어요. 네, 여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한국말로, 서울 억양으로요. 관광이세요? 네, 자매랑 여행 왔어요. 세관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아와 저는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선 언니,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호텔 프런트와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근데 언니, 여기 사는 조선족들,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상하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교관은 우리를 칭찬했어요. 잘했다. 너희는 이제 중급 공작원이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1991년 12월 졸업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3개월 단독 잠입. 제1동포로 위장해서 생활하고 지정된 정보를 수집하라. 저는 혼자 도쿄로 갔어요. 가짜 신분증, 가짜 이력서를 들고요. 도쿄는 충격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한 거리, 넘쳐나는 물건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이게 제국주의 지옥? 3개월 동안 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1992년 3월, 졸업식이었어요. 너희는 이제 조국의 칼날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투입될 것이다. 준비하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미선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선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년간의 훈련, 우리는 완벽한 공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992년 3월 15일, 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한 달 만에 첫 장기 임무 통보가 왔어요. 박미선 동무, 일본 도쿄 파견이다. 조선대학교 학생으로 위장해서 제1동포 사회에 침투하라. 특히 남조선 유학생들을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하라. 당 간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짜 학생증, 가짜 여권, 가짜 이력서. 제 이름은 박미선에서 박미나로 바뀌었어요. 임무 기간은 1년이다. 매달 보고서를 아무 통신으로 보내라. 실수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출발 전날 밤 부모님을 만났어요. 미선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거야.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조심해라. 건강해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1992년 3월 20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밝았고 너무 깨끗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여권 주세요. 입국 심사관이 말했어요.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이 도조. 네, 여기요. 학생이에요? 네,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환영합니다.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조선대학교 기숙사의 짐을 풀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쿄 거리가 보였죠. 여기서 1년. 나는 해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일상. 겉으로는 평범한 유학생이었죠.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암호 장비를 꺼내서 평양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1동포 학생 수 300명. 친북 성향 약 40%. 남조선 유학생과의 접촉 시작함. 매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992년 5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미나 씨, 우리랑 신주쿠 가실래요? 같은 과 친구 유미가 물었습니다. 제1동포 3세였죠. 신주쿠요? 네, 거기 한국 서점 있거든요. 한국 잡지도 팔고요. 한국. 그 단어에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요, 가요. 신주쿠는 평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온사인, 고층 빌딩,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여기에요. 유미가 작은 서점 앞에서 멈췄어요. 한국문화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 한국 잡지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어요. 여성동아, 주간조선, 시내21. 저는 한 잡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 서울 명동 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최신 패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게 서울.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네, 명동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죠.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잡지를 넋을 잃고 들여다봤습니다.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교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전혀 굶주려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황급히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 사진들이 맴돌았죠. 우리가 배운 게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1992년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미나 씨, 우리 한국 학생들이랑 교류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유미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요? 네, 도쿄 대학교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요.
매년 여름에 친선 모임해요. 임무상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교류의 장소는 신주쿠의 한 카페였어요. 20명 정도 모였죠. 절반은 제1동포, 절반은 한국 유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전공했어요. 밝은 미소의 남자 학생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박미나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 조선대. 거기 학교 좋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 서울의 문화, 최신 유행. 요즘 서울에서는 PC방이 대세예요. 컴퓨터로 게임하고 인터넷 하고요. 인터넷이요? 네,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정보망이요. 신기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화 이후로 언론의 자유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통령도 직접 선거로 뽑고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고요? 당연하죠. 민주주의니까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어요. 남조선 유학생들 접촉 완료. 하지만 그들은 교육받은 것과 달랐다. 행복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남조선 유학생 이준호 접촉. 자본주의 선전에 물들어 있음. 지속 관찰 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1993년 2월. 임무지가 바뀌었어요.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하라. 거기서 6개월간 활동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은 도쿄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1993년 4월 어느 날, 왕푸징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말이 들렸어요. 여보,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저기서 먹을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관광객 가족이었어요. 부부와 어린 딸.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버지는 최신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식당에 들어갔고,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 베이징덕 맛있다던데. 딸, 내가 먹고 싶다던 거지? 응,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아이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들은 주문을 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파괴해야 할 적인가? 주문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6월,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국하라. 새로운 임무가 있다. 베이징을 떠나는 날,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계속 이 일을 해야 해. 거짓말을 믿으며 사람들을 속이며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선아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모르겠어. 남조선이 정말 지옥일까? 나는 잘 모르겠어. 언니는 어때? 선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1993년 10월 15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 만의 귀국이었어요. 공항은 여전히 낡았고 어두웠고 냉랭했습니다. 박미선 동무, 귀국을 환영한다. 마중 나온 당 간부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차는 금성정치학원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학원으로 가죠? 부모님 댁으로. 재교육 기간이다. 일주일 후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재교육. 그 단어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1993년 10월 16일부터 재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자본주의 문화에 노출된 동무들은 사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 담당 교관이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모였죠. 자아 비판서를 작성하라. 해외에서 겪은 자본주의의 유혹,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세히 써라. 매일 자아 비판서를 썼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보고서였어요. 도쿄에서 남조선 학생들의 퇴폐적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공허해 보였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했죠. 진실을 쓰면 끝이었으니까요. 1993년 10월 23일, 재교육 일주일 차였어요. 박미선 동무, 김선아 동무를 아는가? 교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아, 제 유일한 친구. 네, 같이 훈련받았습니다. 그 동무가 최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는가? 아니요.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김선아 동무는 현재 행방불명이다. 남조선 투항 혐의를 받고 있다. 뇌가 하얘졌습니다. 뭐? 라고요? 너는 그 동무와 친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교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겨우 조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선화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993년 10월 30일, 재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엄마, 선아 일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쉿, 그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위험해. 대체 무슨 일이? 김선환의 가족이 전부 산골로 보내졌어. 정치범 가족이 됐단다.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선아가 뭘 했길래? 남조선에 투항하려 했대. 중국에서 탈출하다 붙잡혔다고 들었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제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아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언제 도착한 건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도망치고 싶어. 중국으로, 그리고 남조선으로. 언니도 같이 갈래?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 편지 읽으면 답장 줘. 우리 같이 계획 세우자. 사랑하는 언니에게 선아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야, 넌 용기를 냈구나. 그리고 실패했어. 편지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어요. 발각되면 저도 끝이니까요. 199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에서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어요. 박미선 동무, 남조선 장기 침투 작전에 투입된다. 준비 기간 6개월 후 출발이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조선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다. 서울에 잠입해서 3년간 활동한다. 구체적 임무는 추후 통보한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23살 제 얼굴.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남조선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선아처럼 도망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할까? 1994년 3월부터 난파 준비 훈련이 시작됐어요. 서울 강남 지역 완벽 파악, 지하철 노선도, 주요 건물, 유흥가 위치 모두 암기하라. 매일 서울 지도를 외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를 머릿속에 그렸죠. 남조선 드라마 시청. 말투, 표정, 행동 패턴 완벽히 습득하라. 몰래 들여온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질투, 사랑이 뭐길래 같은 거였죠.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싸우고 사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1994년 7월 8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방송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서거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진짜 울음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죠. 저도 광장으로 나가서 울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버지, 수령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옆 사람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뭐가 달라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장례식은 3일 동안 이어졌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죠. 1994년 7월 15일, 장례 일주일 후였습니다. 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난파 작전 잠정 연기. 새로운 지도자 체제 확립될 때까지 대기하라. 연기.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선아를 떠올렸어요. 선아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1994년 9월, 가을이 왔어요. 거리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구호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체제가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았죠. 어느 날 저녁, 장마당을 지나가다가 들은 대화예요. 야, 들었어? 요즘 중국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많대. 쉿, 조용히 해. 보위부가 듣는다. 근데 진짜 남조선이 잘 산다던데. 우리보다 훨씬. 이 새끼야, 미쳤어? 그런 소리 하다간 잡혀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진실을. 1994년 11월. 겨울이 다가왔어요. 당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동무. 난파 작전 재개. 12월 중순 출발 예정. 드디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남조선에 들어가면 나는 임무를 수행할까? 아니면 선아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살자.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도망치자. 선아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가 해내자. 1994년 12월 1일, 출발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브로커 정보 수집, 중국 루트 파악, 필요한 돈 마련. 공작원 훈련 때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정보 수집, 인맥 구축, 위장술.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배신하기 위해 북한이 가르쳐준 기술을 썼던 거예요. 1994년 12월 5일, 출발 열흘 전,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선아, 조심해라. 남조선은 위험한 곳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조심할게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날 거니까요. 우리 딸,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거야.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1994년 12월 7일, 출발 일주일 전, 비밀 브로커와 접선에 성공했어요. 중국 단동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대신 달러 2,000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 댁에서 몰래 가져온 돈.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1994년 12월 14일. 바로 내일이 출발일이었어요.
제 방에 앉아서 편지 2통을 썼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는 선화에게, 선화야, 너의 용기를 이어받을게. 우리가 꿈꿨던 자유를 내가 찾아볼게. 저 세상에서 행복하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발견되면 한참 후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봤어요. 어둡고 조용한 도시, 불빛도 별로 없는 거리.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 저는 이 모든 걸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예요.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선화가 그랬던 것처럼 1994년 12월 15일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옷 2벌, 돈, 가짜 신분증, 비상약. 그게 전부였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섰어요.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몰래 방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6시 기차가 신의주로 출발하거든요. 동무, 어디 가시오? 역 입구에서 보안원이 물었어요. 신의주입니다. 중국 출장 준비차 가는 겁니다.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에서 받은 공식 출장 허가서였습니다. 응, 알았소. 가시오. 보안원이 통과시켜줬어요. 첫 관문 통과였습니다. 기차는 정각에 출발했어요. 낡고 느린 기차였죠.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고층 건물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객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장사꾼들이었어요. 중국과 밀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아가씨, 중국 가시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일이 있어서요. 조심하시오. 요즘 국경 경비가 삼엄하다고 들었소. 감사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는 6시간을 달렸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오후 2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자 중국이 바로 보였어요. 압록강 너머로 단동 시가지가 보였죠. 저 강만 건너면 자유야.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강변의 한 식당이었어요. 오셨군요. 브로커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돈 가져왔소? 네, 여기. 달러 2,000불을 건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밤 11시. 여기서 2km 떨어진 강변에서 만나시오. 늦으면 못 가오. 알겠습니다. 혹시 붙잡히면 내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알았소? 네.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저는 식당에 남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6시. 해가 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얼어붙은 압록강. 검은 얼음 위로 바람이 불었죠. 저걸 건너야 해. 오후 10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가오. 조용히 따라오시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소리 나면 다 죽소.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오후 11시 30분.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조금씩 기어가시오. 서면 얼음이 깨질 수 있소. 우리는 내 발로 기어갔어요. 영하 20도의 날씨. 손과 무릎이 얼어붙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멈추시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숨소리도 죽였죠.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불빛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어요. 지금이요. 브로커가 속삭였고 우리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중간 지점쯤 왔을 때였어요. 크르르르.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빨리, 더 빨리.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음이 계속 갈라지는 소리가 났죠.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경비대의 외침이었어요.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뛰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어요. 귓가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엎드리지 마. 계속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뛰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30초쯤 뛰었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오. 올라오시오. 브로커가 강둑을 가리켰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중국 땅. 해냈어. 해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빨리 가야 하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소.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1994년 12월 16일 새벽 1시, 단동 시내의 한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시오. 그 다음은 베이징으로 가야 하오. 베이징요? 남조선 가려면 베이징 가서 대사관 찾아가야 하오. 알았소? 얼마나 더 걸리죠? 베이징까지 기차로 하루.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내일은 여기까지요.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여인숙 방에 혼자 남았어요. 낡은 침대, 깨진 창문, 냄새나는 이불. 하지만 자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냈어. 살아서 나왔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중국에서 붙잡히면 툭송이야. 그럼 끝이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여인숙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조선 사람이지? 조심해요. 요즘 공안이 탈북자 단속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숨어 지내야 했죠. 이틀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장사하는 상인들. 저들은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1994년 12월 19일, 다른 브로커가 왔어요. 베이징 갈 사람? 500달러요. 또 돈을 내야 해요? 당연하죠. 기차표, 가짜 신분증, 다 돈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건넸어요. 내일 새벽 기차 타요. 준비하세요. 1994년 12월 20일, 단동역에서 베이징행 기차를 탔습니다. 조선족 행세를 해야 했어요. 중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죠. 표 검사합니다. 차장이 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기요. 가짜 표를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준 거였어요. 차장이 표를 확인하고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들판, 높은 빌딩,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바깥 세상이구나. 1994년 12월 22일 저녁, 베이징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베이징 거리를 헤맸어요. 며칠 동안 숨어 다니며 정보를 모았죠. 굶주렸고 지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1994년 12월 23일부터 베이징에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에 숨었어요. 작은 여인숙 다락방. 창문도 없는 곳이었죠. 조선 사람이면 조심해야 해요. 공안이 요즘 탈북자 많이 잡아요.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지.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총살당하거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매일 방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하루 한 끼, 아주머니가 몰래 가져다 주는 밥이 전부였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조선에서 왔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1995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지만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한국 대사관, 어디 있는 거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1월 10일. 아주머니가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공안이 이 근처 단속한대요. 숨어야 해요. 어떡하죠? 일단 옷장 안에 들어가요. 빨리. 옷장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둡고 좁았어요. 쿵쿵쿵. 누군가 여인숙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 공안이다. 중국어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지금 열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이 방은 뭐야? 창고예요. 짐만 쌓아둔 곳이에요. 열어봐. 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옷장 문 틈으로 제복이 보였어요. 짐밖에 없네. 가자. 네. 수고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주머니가 옷장을 열었어요. 나와요. 갔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한국 대사관만 찾으면. 한국 대사관, 거기 가려면 태국 가야 해요. 태국이요? 네. 중국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어서 위험해요. 탈북자들은 다 태국으로 가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가죠? 브로커 소개해 줄게요. 돈 있어요?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30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에휴, 적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죠. 1995년 1월 15일,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태국 가려면 1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300달러밖에 없어요. 에이, 그럼 못 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요. 북송되면 죽어요.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모두 없었어요. 브로커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대신 태국 가서 일해서 갚으세요. 일이요? 네.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죠. 그렇게 돈 모아서 갚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월 20일,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가짜 여권, 가짜 비행기표, 브로커가 모두 준비해 줬어요.
공항에서 말 걸지 마세요.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세요. 베이징 수도, 공항.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권 주세요. 검색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요. 가짜 여권을 건넸어요. 조선족 신분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영원처럼 긴 30초였습니다. 통과하세요? 여권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100명쯤 타는 작은 비행기였죠. 처음 타보세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중국인 같았어요. 네, 처음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졌어요. 안녕, 중국. 이제 정말 자유를 찾으러 가는 거야. 1995년 1월 22일 저녁,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어요. 1월인데도 여름 같았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방콕은 베이징과 전혀 달랐어요. 화려한 사원들, 북적이는 시장, 알록달록한 간판들. 여기가 차이나타운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일하세요. 작은 중국 식당 앞에 섰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해놨어요. 하루 10시간 일하면 하루 10달러 줘요. 식사랑 잠자리도 제공하고요. 알겠습니다. 100일만 일하면 1000달러 모아요. 그럼 그걸로 한국 가는 비용 내는 거예요. 100일.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가려면 돈 더 내든가. 선택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날부터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손이 텄고, 발이 부었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1995년 2월 15일.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너 조선 사람이지?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숨길 수 없었어요. 탈북자야? 네, 에휴, 불쌍하게. 한국 가려고? 네, 돈 모으고 있어요. 주인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주소 알려줄게. 거기 가면 도와줘. 정말요? 응. 근데 조심해. 태국 경찰한테 걸리면 감옥 가. 주인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일. 드디어 돈을 모았어요. 사실 주인이 더 많이 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택시비랑 밥값.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살아. 자유로운 곳에서 주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월 2일.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고급 주택가에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기가 대한민국이야.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탈북자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울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한 사무실, 에어컨, 부드러운 소파.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인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작원이었던 것, 탈북한 것, 베이징과 방콕을 거친 것.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공작원이셨다고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북한에서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원 조사 좀 해야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그동안 여기 보호시설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한 달. 길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1995년 4월 5일. 한 달 후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박미선 씨 한국행 허가가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네. 사흘 후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1995년 4월 8일.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 희망의 빛. 이제 진짜 자유야. 이제 진짜 살 수 있어.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995년 4월 8일 오후 3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적의 언어로 배웠던 말. 하지만 이제는 제 언어였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 발, 두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어요. 대한민국 땅. 드디어 왔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운명에, 이 땅에. 박미선 씨, 괜찮으세요? 영사관 직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너무 기뻐서요. 이제 안전해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공항 건물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너무 밝았고, 너무 넓었고,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이게 나만이구나. 면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이 눈부셨어요. 화장품, 옷, 가방, 전자제품. 저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공항을 나오자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한국 생활 적응하는 법 배우는 곳이죠. 차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넋을 잃었어요. 고속도로,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 이게 다 진짜야. 선전이 아니라 진짜였어. 1995년 4월 9일.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박미선 씨,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무엇을 배우나요? 한국 문화, 경제 체제, 법률, 취업 준비 등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입소했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저는 평양 출신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첫 수업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편의점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고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24시간이요? 누군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밤 12시에도 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부 비판도 해요. 대통령 욕도 하고요. 그럼 잡혀가지 않나요? 아니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통령을요? 네. 민주주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였어. 1995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나원 근처 마트에 견학을 갔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진열대, 수천 가지 상품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라면, 빵. 이게 다 사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한 동기가 사과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과 한 개가 꿈이었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995년 7월 5일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박미선 씨, 서울 노원구에 임대 아파트 배정됐어요. 감사합니다. 정착금 600만 원도 받았어요. 평생 처음 받는 큰 돈이었죠. 노원구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부엌, 화장실. 이게 다 내 거예요? 혼자 살 집이 생겼어요. 자유로운 내 공간.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죄송한데 말투가 좀 북한 억양이 남아있네요. 고객 응대는 힘들 것 같아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면접을 10번 넘게 봤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불안했죠. 1995년 9월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어요. 중국어 번역 아르바이트인데 할 수 있어요? 작은 무역 회사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작원 시절 배운 중국어가 도움이 됐어요. 하루 4시간 중국어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적었지만 감사했어요. 제 능력으로 번 첫 돈이었으니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쳤어요.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미선 씨, 미안한데 우리 회사도 어려워서 이번 달까지만 일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만도 완벽하지 않구나. 여기도 힘든 일이 있구나.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만을 이상화하지 않게 됐죠. 1998년부터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식당 서빙, 청소, 공장일. 뭐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아야,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지켜봐 줘. 1999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 외국어 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북한 출신이셔도 괜찮아요. 중국어 실력만 있으면 돼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범 수업을 했어요. 일본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가르쳤죠.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처음으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월급 100만 원.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납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평양. 제가 살았던 그곳. 김정일이 나왔어요. 제가 섬기라고 배웠던 사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이제 난 여기 사람이야. 저기는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야. 2000년대 초반은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개인 과외를 했죠.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2005년 학원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2008년 부원장으로 승진했어요. 미선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게는 이 일이 전부예요.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귀화 신청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신청 접수됐습니다. 심사 후 연락드릴게요. 석 달 후 승인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주민등록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소리 내어 울었어요. 2015년,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오랜 꿈이었어요. 제 학원을 갖는 것. 박미선 외국어 학원. 간판을 달던 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선아야, 봤어? 나 해냈어. 우리가 꿈꿨던 자유 속에서 살고 있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힘들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원을 지켰죠. 2025년, 지금 저는 50세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강남 학원으로 출근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웃으며 대화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북한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긴 이야기예요. 언젠가 다 들려줄게요.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제 과거를요. 공작원이었던 것도 탈북자인 것도. 그게 바로 저니까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기적 같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절망했고 울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진짜 삶을 살게 됐죠. 가끔 꿈을 꿔요. 선아가 나와서 웃으며 말해요. 언니, 잘했어. 우리가 꿈꿨던 거 다 이뤘네. 그래, 선아야. 너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찾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꿈을 꿀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작원 박미선은 죽었어요. 하지만 자유인 박미선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